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대기 모드 속 여전한 경계감으로 코스피는 2,400선을 겨우 지켜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특히 개별 테마주들이 상한가 행진으로 뜨거운 모습이었죠. 네, 미국 에너지부의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이 자국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파워로직스, 서남,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초전도체와 함께 양자암호 관련주도 들썩이면서 테마주들의 열기가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개별 테마주가 활발하게 움직인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걸까요? 코스피에서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외국인 셀코리아 수출주는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셀코리아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주는 적극 매수를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4분기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10월 4,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 이어서 기아,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산 밥켓 등 이런 수출주가 포진을 해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지난 이틀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또 기아와 두산 밥켓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중 빨간불을 지켜내지 못하고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매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꿈의 양자 컴퓨터 2030년 내 등장 기대입니다.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꿈의 양자 컴퓨터가 2030년 내 실용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인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양자암호 통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양자암호 관련주가 오늘 강한 에너지를 분출한 하루였죠. 네, 가상 사설망 암호화 통신 기업인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KCS, 드림시큐리티 등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의 성장성 부각에 들썩이는 테마주의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외국인 매수 종목, 양자암호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두산 밥켓, 엑스게이트, 그리고 SK텔레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자, 테슬라 혼풍의 2차 전지주 깜짝 반등. 이 고금리 장기화와 긴축 우려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연일 순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셀코리아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요 수출주는 적극 매수를 하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매 행보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수급에서 좀 전략에 참고해서 봐야 할 수 있는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우선 시장이 지금 보면은 신흥국단이 중국은 휴장이고 우리나라는 개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를 하나의 해치 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는
그 부분과 함께 그 현물과 차익 거래, 즉 현물의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또 동반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차익 거래라고 하면은 뭐 싼 선물을 매수할 때 비싼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종가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는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중국 개장을 해봐야지 이제 실제 뭐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게 가격 지표의 변화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연휴 이전에는 4.4%대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게 연휴 이후에는 4.8%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못 가본 구간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 블랙먼데이라든지 그런 구간에서 10년물 국채가 올랐다가 빠질 때 시장이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의 방향성을 예단을 하기보다 10년물 국채보다 좀 더 빠르게 가격 지표에서 반응할 수 있는 쪽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유로와 금입니다. 이 부분의 방향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서 수급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지,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종가까지 2천억 이상 사준다라고 하면은 단기 수급의 바닥이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시장을 볼 때 그런 외국인의 행보를 가늠할 때는 저희가 이제 환율을 핵심 지표로 좀 보기도 하잖아요. 현재 이제 1,350원에 이제 마감을 하면서 1,400원대 이상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4분기 환율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의 행보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강석훈 PB께 들어볼까요? 예, 그 환율 자체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 9월 말 이렇게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1,400대를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으니까요. 다만 뭐 현재 환율 상황을 보시자면은 9월 말일에 뭐 1,361원을 찍고 이제 현재 1,350원대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하이어폴 롱거 정책을 이제 유지하겠지만은 뭐 금리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컨센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조절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화가 저평가 구간에 있기도 하고,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포트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는 이상 외국인 매수로 인한 반등을 기대해 볼 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셀코리아 속에서도 외국인이 적극 매수 중에 이제 수출주를 저희가 좀 볼 텐데, 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와 두산 밥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신호를 보면 SK 하이닉스에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 두산 밥켓에는 이성웅 이사께서만 고사인을 주셨는데,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리에서 거의 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 이틀 대량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의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여기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기준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쪽, 그다음에 이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고의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강석훈 PB께서도 이제 고사인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HBM 수주 난항 소식에 더욱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한 점도 시장에서는 지금 큰 이슈인데,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도 될지, 이런 외국인의 매매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예,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HBM3를 언제 낼 것인가 요거인데요. 어제 뭐 시티뱅크 보고서에서는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냈죠. 그래서 시초가도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HBM 제품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엔비디아의 원픽은 우선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HBM 쪽에서 엔비디아가 확실한 갑이란 점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겠죠. 뭐 그동안 DDR5 그리고 DDR4 뭐 이 어것 등에 집중하느라고 삼성전자가 HBM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스택을 쌓는 HBM보다도 이제 평면을 넓히는 이 DDR4, 5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왔던 탓이죠. 삼성이 컬을 못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반사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확실히 커 보입니다. 수요가 좀 넘치는 상황이라고 해도 컬이 보증된 SK 하이닉스를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업황이 또 오랫동안 또 쉬었기 때문에 이젠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긍정론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바닥 통과 시점 좀 언제쯤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가격 반응을 대입을 해보고 우리가 감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반영되는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3분기 기점으로는 실적의 저점이 예상이 돼요. 당연히 좀 적자가 나오겠지만은 이 적자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보다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디램과 낸드의 빅그로스 같은 경우가 기존의 한 자릿수 중반, 뭐 두 자릿수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늘어나가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가격의 흐름단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 흑자 구조의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뭐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숫자, 즉 적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흔들리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제 흑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더 살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상반기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뭐 충분히 수익 구간을 즐기고 계시겠지만 6월 이후에 편입하신 분들은 지금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한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두 분 다 지금 고사인 주셨고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지겹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지 여기서 주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사님? 내년은 실제 주도주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이후에 우리가 수요를 촉진해줄 수 있는 HBM 뭐 일하는 전까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 회복이 한 10조 원대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한 100조 대 정도 그러면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밥켓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6거래일 연속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간신히 빨간불을 켜기는 했습니다만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인이 엇갈렸거든요. 먼저 경계의 신호를 주신 강석훈 PB님의 의견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두산 밥켓에 있어서는 뭐 전반적인 펀더멘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꼬집을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농기계 쪽 자율주행, 뭐 농슬라란 말이 붙으면서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마성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를 조금 꺾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향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여기서 이제 고사인이 나왔거든요. 주가는 조금 힘이 없지만 수급에 어떤 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시장을 통해서 종목이 조정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실제 이익의 체력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감안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따른 조정 여부가 더 크다는 판단이었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하반기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실제 예정이라고 하면은 단행이 되는 거죠. 상반기 한 2, 하반기 8 이 정도 비중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국채금리라든지 시장의 요소를 따져봤을 땐 인프라 투자 부분의 지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부정보다는 긍정의 요소가 있기에 우선은 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두산마켓이 그 북미 중심인 그 매출 구조에서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좀 선진 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유럽 시장 내에서 앞으로 좀 경쟁력이라던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산마켓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PB님? 예, 유럽 쪽으로 나아가면서 물론 이제 확장은 하겠지만은 경쟁력 측면에서 엣지가 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방금 얘기했듯이 농기계 쪽으로 자율주행이 껴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린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개념으로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21일 정도에 외국인이 크게 사고 7월에 조금 팔고 그러고 나서 조금씩 다시 매수하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장기적으로 또 농기계 관점에서 성장성, 시장 확장성을 논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월 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먹혔겠지만은 지금 계속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테마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대동, 뭐 TYM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추세가 무너지면 회복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두산마켓의 차트를 보고 있으면 사실 그 7월 말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 횡보를 하면서 하방을 다지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약간 꺾여서 내려온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보세요, 피디님? 예, 그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기존 보유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밥kit의 경우에는 뭐 200일선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추가로 하락할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손절선을 잡아놓고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일선에서 뭐 4에서 5% 밑으로 손절선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음에도 가격이 그동안 못 올라줬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매수를 멈춘다면은 이 가격에 받아줄 주체가 있는지 점검해봐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손절 라인 45,500원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자하모 관련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의 양자 컴퓨터가 2030년 이내에 실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현재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IBM, 구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이 양자하모 통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양자하모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들썩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 추세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님? 추세 형성은 시기상조로 보여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를 상용화 시킨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2023년, 그다음에 밀려서 2025년, 2030년 이런 단계인데 양자암호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 난수 부분과 그다음에 보안 부분 같은 경우를 함께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림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커질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는 한데 실제 상용화의 기간 같은 경우에 넘어야 될 허들이 한번 2가지 정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시세 연속성은 있겠지만 뭐 테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추세 형성을 통해서 막 주도주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성장성이 가장 좀 시장에서 탄력을 보이고 빠르게 좀 가시화될 수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PB께 여쭤볼까요? 예, 저의 경우에도 이사님과 동일한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양자 암호 컴퓨터는 기술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보다는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아이온큐가 독보적이고 국내는 이 양자 암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때 주목받는 게 뭐 광통신이라든지 수반되는 여러 제품사가 주로 관련 업체로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 바라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엑스게이트, 우리로 뭐 텔레필드와 같은 기업들이 있고 오늘도 반응을 했죠. 무엇보다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튀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런 변동성이 아주 심한 그 주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변동성이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양자암호 시장 성장 기대감에 들썩이는 테마주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과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엇갈렸네요. SK텔레콤에는 강석훈 PB께서 고사인을 주셨고 엑스게이트에는 또 이성우 이사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SK텔레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뭐 계속해서 저점을 지금 높여오고 있고 이제 10월 뭐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같이 흔들렸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3% 정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훈 PB께서는 여기에서 지금 고사인을 주셨어요. 늘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이셨던 것 같은데 SK텔레콤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배당 그 자체로만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언급하듯이 종합적인 AI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얼마 전에도 9월 26일에도 뭐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해서 이 AI 관련된 회사로서의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괜찮고요.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 즉 펀더멘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관련해서 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회사 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성우 이사께서는 여기서는 좀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사실 뭐 연말 배당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매력도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떤 경계감을 좀 키워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연말의 기간 이전에 이제 배당주를 매수하기도 매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기업들을 볼 때 어떤 요인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느는 단계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5G 보안 투자와 이제
6G 투자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통신주가 캐펙스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당의 매력이 있고 뭐 사업의 펀더멘털 같은 경우가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스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탄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종목이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뭐 SK텔레콤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반기에 그 양자보안 통신의 뭐 표준 개발 작업에도 나서고 뭐 통신망에서 또 개인정보 보안 분야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 선점에 있어서는 SK텔레콤이 얼마나 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 뭐 상용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표준화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화와 상용화 자체는 차이가 있는 게 이게 표준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실제 어떤 그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표준화가 마련되고 네. 실제 가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구동의 효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상용화가 됐을 때 이게 이익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명확해지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보안 부분의 보강이 필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 양자암호라든지 그 요소로 사업이 커졌을 때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 하나 더해서 보는 거죠. 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미리 보는 것도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의 뭐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배당이 있고 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방어주로서의 또 성격을 갖고 있어서 SK텔레콤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최근에 좀 잘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이런 하반기 실적이라던가 배당 매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피디님? 네, 그 배당 매력 그 자체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면은 뭐 이미 7월에 오른 게 배당 매력 때문에 반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배당 매력도는 뭐 주가에 이미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KB증권에서 최근에 배당주 관련된 이제 퀀트 전략이라고 하는 걸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 배당주 계절성으로는 4월이나 9월 정도를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 추가적으로 양자암호 쪽 테마로 보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의 테마를 가지고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통신업 내에서의 엣지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는 크지 않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들폰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보고 있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AI 회사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까 말까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멀리 봤을 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배당주 매력이 이미 녹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4, 5월 주가를 보면 사실 지금 주가랑 비슷하거든요. 한 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좀 이익이 나겠다 싶어서 갖고 계셨던 분들 이제 10월 들어서 급락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매도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여기서 어떤 전략을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이사님? 우선 지지가는 뭐 47,600원대 이 측면이 기술적인 점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행태 같은 경우가 뭐 방어주, 배당주 이게 부각이 되었는데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배당주 같은 경우에 시가 배당률이 또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함께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성장주와 가치주 측면 이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 가치를 반영을 더하고에 따라서 이 주가의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주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가 유리할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은 47,600원대 같은 경우를 종가로 최근에 한 5거래일 거래량 이상을 발생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는 대응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조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네. 말씀이시고 지금 강석훈 PB께서는 이제 고사인을 주시고 좀 장기 투자 매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믿고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이실까요? 예, 타겟 프라이스 기준, 목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7만 원 말씀드립니다. 뭐 당장의 주가 상승보다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이 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주목하시기 바란다는 측면에서 이 가격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매년 나오는 이제 배당
배당을 차근차근 받으면서 AI를 다각적으로 키우는 기업이 어떻게 커가는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주의 주가가 이번 달 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7만 원을 달성해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너무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으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좀 주주도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정말 이제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7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어서 엑스게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가 이제 8거래일 만에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사인이 갈렸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 지금 고 사인을 주셨고 강석훈 PB께서는 스탑 사인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강석훈 PB께서는 여기서 아무래도 너무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 뭐 시가총액 그 양자 컴퓨터 안에서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1,400억 원대니까 좀 큰 편이긴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지 않냐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측면,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사실 양자 보안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정착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테마성으로 흔들리는 종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께서는 여기 고 사인 나왔거든요. 엑스게이트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특별한 매력보다 우선은 상한가 도달했다 보니까 뭐 갭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다음에 테마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부각이 될 때 실제 과거에 뭐 대기업과 사업을 협업했던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테마 요소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우리로와 함께 가장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갭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인 관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엑스게이트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가상 사설망 암호화 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고 양자보안 솔루션 시장을 이제 선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뭐 양자보안 솔루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선 대기업과 협업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양자암호 통신, 가상 기술 이 부분을 협업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VPN 서버 장치의 양자 난수 생성기 칩셋을 연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와 닿지가 않잖아요. 양자 컴퓨팅 통해서 뭘 해야지 이게 더 좋아지고 이 여부인데 최근에 실제 보안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두 자릿수, 이진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데이터 같은 경우를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대입을 하면 한 300조 년 정도가 걸려요. 이걸 다 풀어내는데.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가 이거를 실제 해석을 하는 데는 한 몇 초가 걸립니다. 오. 그렇다 보니 눈으로 우리가 귀로 딱 듣기에는 혁신이구나라는 네. 점인데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기술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이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의 연결을 통해서 보안과 함께 이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실제 상용화되면은 뭐 시장을 바꾸죠. 예.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네. 상용화 목표예요. 근데 이 상용화 같은 경우 뭐 칩셋 연동을 해서 이 기술 같은 경우가 상용화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가 이제 올해 3월 상장 이후로는 지금 주가 부침이 좀 큽니다. 사실 뭐 이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매수 매도 시점을 잡기도 너무 어려운 흐름일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지금 매매를 해야 할지 PB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도 사실은 뭐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지만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베타가 큰 편이라서 한두 번씩은 주가가 위로 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7,000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 전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뭐 이런 점들을 변동성이 큰 점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매물대를 뚫고 더 강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하이닉스와 두산밥켓 그리고 SK텔레콤, 엑스게이트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집니다.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한 나이스가 4% 강세를 보이면서 13,47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KC 그린홀딩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9% 강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 그 강한 기세 시간외에서도 이어집니다. 3.1% 상승하면서 3,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테마 강세 속 12% 급등한 코위버가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현재 9% 상승한 상한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글로번도 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웹툰 관련주인 탑코미디어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9.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 강세 보였던 평화홀딩스 시간에서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2.3% 넘게 하락하면서 2,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양우선주와 또 HLB 글로벌도 1%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유에이텍 자동차 시트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14%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인 하락 더 있습니다. 1.9% 밀리면서 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선박용 원격 측정 시스템을 생산하는 한라 IMS가 5%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5,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플레이디도 2%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블레이드 엔터도 2% 가깝게 약세를 보이면서 1,20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LIG 넥스원, 이성욱 이사 한국전자금융, 강석훈 PB 삼성증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동사가 작년에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이 수주잔고가 계속 증가세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봤던 이유가 그 내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인데 지금 수출 비중이 좀 증가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또 유럽과 중동, 동남아 쪽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오늘도 뭐 수주 공시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이보다 특히 이제 사우디 쪽의 수주 공시가 좀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향후에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2024년도에 또 개발 완료인 또 품목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스토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동사가 작년에 수주한 건 12조 정도였고요. 연초에 가이던스가 올해 한 6조 이상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예상치를 보니까 보수적으로 한 4조 정도는 잡는 것 같아서 올해 적어도 한 최소한 한 14조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 수주한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내년 2025년도도 23조 정도까지 수주장과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요게 특히 이제 올해 말에 기대되는 게 이제 사우디 쪽에 그 천궁2 이게 한 5조에서 7조 정도 수주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요거 사실 포함된 추정치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그 사우디 쪽에 천궁2가 수출이 되는지 여부가 동사의 주가 향배를 좀 가릴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수출 비중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올해 이제 16에서 18% 그리고 내년에 26에서 28%까지인데, 동사가 이제 수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시장 그 예상치도 올해 2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수출 비중이 올라갈수록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좀 그런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도 매출을 증권사에서 미래에셋에서 전망한 게 3조 3,447억 정도 되고, 이게 그러면은 매출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같은 기간에 이제 수출 비중이 25%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실적도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은 뭐 루마니아 쪽에서 좀 입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 기대할 게 못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궁 쪽, 그 사우디 쪽에서의 그 수주 기대감 여전히 큰 상태고, 말레이시아 쪽과 같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꾸준히 증가하는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들, 그리고 올해 연말을 비롯해서 내년까지의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요 세 가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7%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거 이상의 성장이 보장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이제 방산주에 비해서 지금 움직임이 좀 다른 게 그 하단을 탄탄하게 지금 잡고 있고, 오늘도 움직임이 강한 모습이어서 매수 관점에 의견 드리겠고요. 올해 영업이 예상치가 한 2천억 정도고, 내년에 2,600억, 2025년도에 3,100억 정도 되는데 뭐 실적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지금 구간인 부담 없지 네. 않나 싶고, 증권사 목표치가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제 내년 추정 EPS 8,998원, 한 9천 원 정도 되죠. 요게 타겟 PER 12배 정도 줘서요. 10만 7천 원 목표가 드리겠고, 제가 글을 줬는데 저 전거 좀 나뉜 정도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래서 10만 7천 원 목표가 드리고, 매수가는 8만 6천 원 이하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7만 네. 9천 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상단으로 가격대를 지금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믿고 갖는 수주 실적으로 LIG 넥스원 가지고 와주셨고, 자 이어서 이성우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한국전자금융의 라이징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ATM기와 관련된 사업, 이 부분의 본업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이겠고요. 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신사업 확장이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멀티플의 확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라이징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다들 실적을 이제 믿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본업과 신사업의 모멘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뭐 벤기, 그다음에 뭐 ATM 이쪽과 관련해서 이미 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2018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타나다가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한 5%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 구조는 왜 이렇게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사업이 성장기에서는 이게 깔리는 단계에서 비용과 함께 실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고요. 지금은 고정비 부분은 발생을 하고 실제 매출 증대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적자로 전환하거나 하지는 않고 현금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 부분을 반영을 할 때 멀티플을 높게 주지는 못하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68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 이전에 주가의 멀티플 확장은 신사업이 대입이 돼야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선은 올해 말 같은 경우 무인 주차장 사이트를 4,600개 정도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5년 정도의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또 좋아지게 되는 구조고요. 핵심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급률이 30% 이상 나타날 때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이 전기차 충전을 설치해야 되는 요소도 있지만은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네. 보니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에서 뭐 추가로 멀티플레이 확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사이트가 깔리고 한 3년 정도가 또 회수 기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 지금 당장은 급격하게 뭐 빠르게 실적이 늘지는 않지만 본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우선은 그 영업이익의 확장을 감안을 해서 8,8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에서는 뭐 매수가 대비해서 기간은 걸리겠지만은 뭐 5배, 10배 이 정도의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기에 오늘 보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컨디션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권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가지고 오셨는데 역시 다 뭐 고배당 주죠. 지금 라이징 포인트 그리고 스토리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라이징 포인트는 증권업 내 안정적인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첫 번째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계절성, 즉 고배당주 플러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잘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스토리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스토리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증권업 내 안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권업종에 대한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아래 뭐 여러 가지 뭐 채권 평가 손실 우려라든지 뭐 IB 부문 실적이 하반기 정체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하는 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만 고배당 매력을 살려서 증권업 비중을 좀 늘리고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PF라든지 해외 부동산 펀드 노출도가 낮은 증권사를 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뭐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양호하고 대형사 중심으로 최근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는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하신다면은 최근 컨센서스와 실제 실적 차이 간의 차이가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고배당주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과 9월 그리고 12월 배당락 전일까지는 사실은 괜찮은데요. 나머지 월에서는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B증권 쪽에서 재밌는 뉴스 리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최근에 계절성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점을 활용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10월의 평균 수익률은 대체로 높지 않지만은 내년도 이익 전망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분기 이익 전망이 높다, 그리고 3분기 이익 성장률이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상대적으로 승률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고배당주를 투자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삼성증권을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배당주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PF 리스크의 우려가 낮은 삼성증권을 들고 오셨는데 가격적으로는 전략 어떻게 볼까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립니다. 배당 수익률 예상값을 단순히 곱해 계산해도 3만 9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경쟁사 대비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배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가정까지 포함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3만 4천 원으로 더 10% 손절 라인보다 더 보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훈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율주행 관련주인 라이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조속하게 상용화하기 위해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18% 급등 후 오늘은 2%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2.3%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4위는 한삭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상장 후 3거래 연속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8%까지 급등하다 윗골이 길게 달면서 강보합권을 마감하며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에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발표 후 4거래 연속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라인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업체로 M&A를 통한 신사업 추진 속에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급등 후 오늘 쉬어갔지만 다시금 시간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파이버 프로입니다. 올해 반기 만에 지난해 양자암호 관련 사업부 매출 비율이 지난해 대비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윗골이 달리며 두 자릿수 상승률은 지키지 못하고 9%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주고 있습니다.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인 라인테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가 전방 산업인데요.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배터리 처리 장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어제 오늘 하방을 좀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기분 좋은 에너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제 이제 그 폐배터리 처리 장비 그 이시 파일럿 납품이 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급등세가 나타나고 오늘 좀 쉬는 모습인데요. 나인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조립 공정 쪽으로 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엔솔 쪽의 납품도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뭐 가시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 뭐 리포트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25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 빼서 그냥 보수적으로 10배를 보통은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2,5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1,600억 정도에서는 뭐 내년 실적 기준으로 좀 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지난번에 그 8월달에 급등했을 때 당시가 이게 초전도체 종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저는 매수 접근보다도 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회사가 저는 내년에 250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초전도체로 인해서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는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라갔을 때 지금 매도 관점에서 일단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좀 지금은 잦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주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에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래 연속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탄력은 아직 약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BM도 동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방 지지력은 좀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빠져서 뭐 걱정이 있을 수 있으시겠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2차 전지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전체 하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FOMC 이후에 그 내년도 6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금리 인하가 4번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 9월 FOMC 이후로 내년도 금리 인하가 2번으로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원래는 예상은 내년은 4번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2번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미국의 금리가 5%의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시장 전체 하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점 대비 최근 고점 대비해서 30%, 40%, 50% 빠진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고 이건 시장 하락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 어떤 노이즈, 공매도 공격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2차 전지만의 그런 노이즈는 아니라 그렇게 보시겠고요. 2차 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쪽에 어떤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일단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광산 그 리튬이 이제 준공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연준이 11월 달 또는 12월 달이 끝나거든요. 그럼 11월 달에 금리 인상 사실이 끝나고 12월 5일에 셧다운 여부까지 결정이 되면은 12월 달에는 그런 노이즈가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주라든가 시장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후에 그 CRMA법, 그 핵심 원자재법 통과가 12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서 이걸 확정 짓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연초에 그 CRMA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이제 뭐 광물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또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거를 봤을 때는 12월 달이 2차 전지 종목들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연말에 이제 주식 배당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거의 19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식 배당까지도 지금 물어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연말 보통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공매도 많은 종목들 쇼커버가 들어와서 이 쇼커버까지 기대하시면서 잘
버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만이 아닌 시장 전체 하락이란 점 짚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가 이제 중복 상장이라는 또 우려도 어디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에코프로가 그 2차 전지 쪽 특히 양극재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거를 좀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국내 유일하게 울트라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90%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자재를 다 거기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그 전구체 내재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인데 그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러한 그 퍼즐의 그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리튬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 수직 계열의 핵심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반드시 상장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상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증설이 어렵고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특히 전구체 자급에 좀 차질이 생긴 건데 이게 해결이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 두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거의 3조가 넓게 가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 3조대에서 뭐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최소 뭐 7조 이상 유지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까지 국경전로 휴장이고요. 바로 항생지수 보시죠. 항생지수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그간 약세에 대한 반동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기분 좋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7%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금이 중국 경제 순환의 바닥이라면서 과거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중국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8월 말 이후 정책 모멘텀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제시한 전망치는 중국 정부 목표인 5%와 동일합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유럽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독일은 0.6%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는 한글날로 휴장이지만 독일에서는 8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도 확인해 보시죠. 깍그 지수 0.49%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